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태아 성장 그리고 이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임신 중에 너무 많이 체중이 불었다든지 혹은 출산했는데도 체중이 줄지 않는다든지 혹은 체중이 줄었지만 다시 굉장히 많이 체중이 증가했다. 이렇게 산후 비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출산 후에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우울감을 또 호소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후 비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가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의사 박선영 원장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선영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산후 비만이에요. 네. 정확히 산후 비만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의부터 좀 여쭤볼게요. 출산 후 6개월 정도면 보통 임신 전 체중으로 몸무게가 회복되는데요.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서도 임신 전 체중을 회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임신 전부터 원래 가체중이었고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일 때는 비만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6개월이 흐른 시점의 몸무게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군요. 네네. 근데 보통 임신 중에 몇 킬로 정도 좀 찌는 거죠? 보통 한 12.5kg 정도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네네. 네. 평균적으로. 그래서 출산 후에는 일단 6개월이 흐르면서 몸이 회복되면서 다시 임신 전의 몸무게로 대체로는 회복이 되는데 그래도 좀 남지 않습니까? 체중이? 네. 임신 전에 비해서 2 내지 3kg 정도는 증가하더라도 이는 산후 비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네.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지 않으면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임신 전에 몸무게로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체중 또한 비만인 기준에 합당하다면 네. 그 또한 산후 비만에 해당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후 비만의 기준도 좀 여쭤볼까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앞서 체질량 지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체질량 지수란 몸무게를 키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서 체지방이나 근육량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비만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WHO 기준에 의하면 한국인의 경우에 산후 6개월 후에도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거나 넘지 않더라도 임신 전 체중에 비해서 2 내지 3kg 이상 증가하였다면 산후 비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신하고 나서 좀 살들이 좀 많이 찌시잖아요. 찔 네. 수밖에 없고. 근데 임신 전부터 사실 비만하셨던 여성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산후 비만에 혹시나 많이 노출이 돼 있나요? 네, 산후 비만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를 꼽는데요. 네. 이 중 한 가지는 임신 전 체중입니다. 임신 전에 과체중인 여성들은 아무래도 지방량이 많고 기초대사량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살을 빼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신 전 과체중일 경우에 네. 산후 비만이 될 요인이 더 크다. 네. 혹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후에 기력을 보충한다고 고열량 음식을 과잉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과잉 섭취된 영양분이 체내의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하기 쉬워집니다. 근데 잘 먹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요즘은 꼭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옛날에는 전반적으로 네. 영양 부족 상태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산모의 경우에는 이제 영양 섭취를 중요시했는데 요즘은 전반적으로 다 영양 섭취 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고열량 음식들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문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몸을 보호한다고 몸조리한다고 많이 안 움직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임신 중에도 몸과 마음이 지쳐서 누워있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출산 후에도 이제 누워만 있는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축적된 지방을 소모하지 못해 체중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 자체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활동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 또한 산후 비만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중에 치료법까지 저희 키워드와 함께 연달아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산후 부종이에요. 출산 후에 부종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붓는 분들도 계시는데 코끼리 발 되거든요. 네. 근데 걱정은 이게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걱정이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부종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쌓여있는 지방을 태우는 작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질 수 있어요? 네. 부종도 그러면 비만의 뭐 전조 증상 이런 건 아닌 거죠? 부종은 사실 체내 수분이 축적된 거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비만이랑은 다르긴 한데 몸무게가 일단 부종이 생기면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무게가 늘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제 과체중이 되죠. 그래서 비만으로 진단받고 비만이라고 보통 말씀드리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종 자체는 수분이 쌓여서 붓는 거군요. 네. 그리고 지방이 쌓이는 비만과는 엄연히 다르지만 산후 비만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그걸 진단하는 기준 자체가 몸무게이기 때문에 부종으로 인해서 몸무게가 또 늘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부종도 치료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부종이 이렇게 산후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붓는 것도 개인차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조금 붓고 말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진짜 코끼리발처럼 이렇게 부을 수도 있는 건데 어느 정도로 부어야 산후 부종 그리고 산후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각심을 혹은 치료가 필요한 부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네. 체성분 검사에서 부종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포 외액과 총 체수분의 비율을 계산한 값입니다. 부종 상태는 그 부종 지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인데요. 정상인의 경우에는 0.33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부종 지수가 0.35 이상인 경우 부종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붓는다고 했을 때 호박이라든지 가물치라든지 뭐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된다고 이제 사실 저희 어머니도 끓여주셨었거든요. 네, 호박도 쪄 먹어야 된다면서 네, 그래야 도움이 된다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런 호박이나 가물치 같은 음식들을 먹는 방법들이 이제 민간요법에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런 게 이제 의학적인 근거는 부족하고 그 개인별 체질에 따라서 효과도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용량 식품을 섭취하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호박이나 가물치 이런 게 고열량 음식인가요? 그렇죠. 당분이 많고 호박은 일단. 근데 일단은 어쨌거나 출산 후기 때문에 몸을 보호해야 하긴 하잖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또? 아니 뭐 일상적인 그 식사 정도만 하시면 사실 그거에 비해서 크게 드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부족해서 이제 특히나 출산 후에 네. 이제 기력을 보충한다고 이제 영양 섭취를 과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만으로도 충분하군요. 네네. 아기한테 가는 영양도 모유 수유를 통해서 이제 영양을 줄 때 굳이 산모가 그 고열량을 먹는다고 해서 아기한테로 다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기한테 필요한 거는 다 이제 산모의 몸에서 알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면 이제 몸이 축나긴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부족하게 드시는 경우는 요즘 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산후 우울증입니다. 사실 출산하고 나서 체중만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우울증 겪는 분들도 상당하시잖아요.
산후 비만과 그러면 이 우울증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좀 여쭤볼까요? 산후 우울증이 있게 되면 그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게 돼서 산후 비만이 해결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과체중이었던 여성들은 이후에 우울증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산후 비만과 우울증은 서로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잘못된 식습관을 갖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이제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이나 이제 불안 이런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뭐 폭식이나 과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한 가지 음식만 드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산후 비만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우울증 때문에 또 산후 비만도 올 수가 있겠네요. 물론 산후 비만 때문에 우울증도 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쵸. 체형이라든지 그쵸. 많이 변해서 맞아요. 이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슬프잖아요. 네, 저도 많이 슬펐어요. 전혀 아니신데요. 직후에는 네. 전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아기 낳는다고 바로 원래 몸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우울감을 느끼기 쉽죠. 자, 그러면 산후 우울증과 산후 비만이 서로의 원인이 되기도 서로의 결과가 되기도 하는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 하나만 치료를 해도 저절로 다른 하나의 병도 치료가 되는지, 아니면 산후 비만과 다르게 산후 우울증은 따로 치료가 필요하는지도 좀 여쭤볼까요? 산후 비만과 산후 우울증이 연관관계가 많긴 하지만 따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가볍고 정신과적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지지와 이제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만 있어도 해소가 가능하고, 일반 우울증에 비해서 죄책감이나 불안 심리가 높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출산 중에 손상된 혈을 보충해줘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한의학적인 치료법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 특히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가족의 지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다. 네. 그러면 그렇게 산후 우울증을 치료하면 좀 산후 비만에도 도움이 될까요? 어느 정도 좀 해결은 될까요? 그러진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울하면 산후 우울증이 있으면 이제 활동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산후 비만이 되기 쉽고 하기 때문에 우울감을 좀 해소해 줄 필요는 있죠. 산후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러면 우울증이 좀 해소가 되면 활동량도 좀 늘어서 산후 비만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산후 비만에서 탈출하려면 적당한 치료를 받는 게 또 필요할 테고요. 네. 그 치료법에 대해서 다음 키워드와 함께 또 자세히 살펴볼게요. 모유수유, 이게 산후 비만 치료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산후 비만 치료할 때 모유수유 여부가 중요한데요. 보통 산후 비만을 치료하는 약들이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포만감을 주는 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열을 발생시키고 신체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약들을 쓰게 되면 아기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유수유 중인 산모의 경우에는 포만감을 주면서 부종을 빼는 그런 약들을 기본으로 넣고 저하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력을 보충하는 약들을 추가로 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약에 들어가는 성분 자체가 아기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했을 때 그럼 모유수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약재 자체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기본으로는 한약 복용 처방이 들어가는 거고 뭐 침 치료라든지 뭐 뜸 치료 뭐 이런 다른 부가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나요? 사실 침이나 뜸을 하면 좋기는 한데 처음엔 해야죠. 근데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내원하기가 쉽지 않죠.
침하고 뜸하면 이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시켜주니까 이제 부종 네. 빼는 데도 좋고. 자주 못 와도 한 번 네. 뭐 치료 받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좋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사실 그 한약 복용하고 그랬을 때 당장 치료 중일 때는 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치료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그 산후 비만일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관리는 그 치료 후에 관리는 어떻게 또 이루어져야 될까요?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 네. 약을 바로 중단하지 않고 이제 좀 줄여서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후에 체중을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산후 비만을 치료,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그 시기가 아무래도 몸조리하는 시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운동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움이 되는 운동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산육기라고 해서 분만 후부터 분만 후 6주까지 기간을 말하는데요. 네네. 이 시기에는 산모의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무리한 운동보다는 산책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요가, 스트레칭 같이 무리하지 않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산육기 이후에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일반적인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끝으로 산후 비만도 이게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방할 수 있나요? 임신 중에 너무 과도하게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요. 네. 출산 후에도 적절한 활동량을 유지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도록 하고 그리고 가급적 고열량 식품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실 여지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내 건강을 생각해서 너무 급작스럽게 몸무게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겠죠. 그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정말 큰 축복이긴 한데요. 여성에게 있어서는 몸에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서 누구에게든 산후 비만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슬퍼하시지 말고 걱정하시지 말고 적절한 치료 시기만 놓치지 않는다면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